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지금 방금 23년 9월 13일 9시 34분, 9시 30분에 발표된 CPI 데이터를 지금부터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발표된 CPI 데이터인데요. 전월보다 3.7%로, 자, 3.0, 3.2, 3.7.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계속 하향 안정화 될 걸 기대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CPI 다시 반등했네. 이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한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물가는 반등한 그 구간에서 더 강하게 반등한 흐름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PC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3.6%였는데 기대치를 넘어선 만큼의 헤드라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이거는 일종의 작은 쇼크죠. 작은 쇼크.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4.3%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 쉽게 안 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CPI 발표된 물가뿐만 아니라 좀 중요한 것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본다면 미국 물가 상황을 이제부터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진단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달은 3.2%였어요. 근데 이번 달은 3.7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 물가의 안정세는 나름 나타났어요. 그리고 에너지 물가의 안정세 같은 경우는 덜 안정됐어요. 그죠? 그러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는 안 잡혔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에너지 물가가 상당 부분 떨어져서인 거지. 에너지 물가가. 그렇지. 이게 근원 물가가 뭐 확실히 잡혔거나 헤드라인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고 생각은 안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에너지가 계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했어요. 왜? 에너지 가격은 지금 최근 들어서 8월, 9월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오른다고 여러분 지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8월과 비교하면 22년 7월과 23년 7월과 비교하면 국제 유가는 떨어진 거예요. 또 역시 22년 8월과 비교하면 23년 8월 국제 유가는 역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도 면에서 마이너스 기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상쇄되죠. 그만큼 국제 유가에 나름의 반등세가 있다는 거. 나름 반등세가 있지만 8월 국제 유가가 6월, 7월, 8월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22년 8월보다는 낮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낮은 것. 이건 팩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나름 오르는 것이 이 마이너스 기여도가 상쇄되는 0에 가깝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기여를 한 거예요? 이 물가를 크게 안 떨어뜨리는, 다시 반등하게 만드는 대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식료품 물가도 나름 떨어지고요.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까지 떨어졌어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 이 그래프처럼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코어 인플레이션 말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반등한 사실은 국제 유가의 기여가 상당 부분 있다. 이때에 비하면. 그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은 이제부터 뭐를 보겠다? 근원 물가를 보겠다 라고 했는데
근원 물가 부분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 물가가 아직도 목표하는 수준 2%를 웃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섣부른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만 가지고만 말씀드린다면 이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하겠어 하는 의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의심이 조금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조금은 무게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CPI 데이터 발표된 것도 해석을 해드립니다. 해석을 좀 요약해 본다면 물가가 확실히 안 잡혔구나. 그러나 물가가 뭐 잡히고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겠구나 하는 입장이라고 파월의 마음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미국 물가 상황을 여러 각도로 좀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시해 드렸던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PCE예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에요. 물가 상승세가 나름 3.0까지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반등하죠. 그러니까 PCE 8월 물가가 역시 발표될 텐데 그 9월 말에 그죠? 그때는 역시 3.3에서 뭐 3.56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티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스티키한 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끈적끈적하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안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원 물가 기조는 다소 안정화될 것 같아요. 더 3%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목표하는 2%를 웃돌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경향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는 여러 메시지들이 던져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결정 과정이 굉장히 모호한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 판단을 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다시 올라갔거든요. 아, 끈적끈적한 그런 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진단해 볼게요. 이 끈적끈적한 물가 현상은 세계 공통이라는 걸 강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물가 상승률도 6.3에서 2.3%까지 좀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8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급등했단 말이죠. 역시 끈적끈적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도 있단 말이죠. 강달러 기조라든가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물가도 마이너스 물가로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이 물가 상승률 발표됐던 이 값을 보면 8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 0.1%로 다시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게 낮다 높다가 아니라 추세를 보세요. 나름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은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제 23년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끈적끈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3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통화 정책의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의 변수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금리 인상 끝날 것인가? 금리 인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무엇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물가를 바탕으로 할 거죠. 근데 결국 이 통화 정책에 걸친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변수에 따라 달린 거죠.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23년 하반기에 물가가 확실히 안 잡힐 수 있다. 변수가 남아있다.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저효과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22년 6월까지는 급등하다가 6월 이후에는 상승세가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물가 상승률은 항상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치켜 올라갈 때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3년에 강한 속도로 하락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될 때쯤에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저효과가 빠지는 거예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반기 통화정책의 변수예요. 그래서 23년 상반기 동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만큼 강한 하향 안정화는 어려울 수 있다. 3%대에서 계속 맴돌 수 있다. 스티키한 물가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 산수적으로 그렇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를 단행하고 그 감산을 이행하고 감산량을 더 늘려나가겠다. 또 지정학적으로도 결과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거.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더 공격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제가 독일 경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유국들이 지정학적으로 군사지정학적으로도 감산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해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22년 7월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나름 잡힌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국제 유가가 지금 오르다가 2022년 6, 7월 수준으로 다시 만약에 오르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결국 물가 상승률은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잡힐 수도 있다.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고요. 국제 유가의 흐름은 이렇게 파랑색, 가장 많은 시나리오, 가장 비중을 두는, 무게감을 두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도 높은 국제 유가의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채 끈적끈적한 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변수로 지적했던 게 뭐예요? 바로 엘니뇨, very strong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고 그러면 농산물 공급량이 23년 공급량이 이래요. 22년 공급량이나 2018년에서 22년 동안의 평균 공급량하고 비교하면 5, 6, 7 최근까지의 공급량이 그걸 훨씬 하회해요. 메뚜기 떼가 출범한다든가 병충해가 출범한다든가 가뭄이 퍼지니까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변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바로 파업이다. 미국 전역에 퍼지는 파업이 정말 대규모 파업의 규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해달라는 압박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임금 상승률을 못 잡게 된다. 이런 것들이 물가가 확실히 잡힐까 하는 걱정, 우려 혹은 물가가 확실히 안 잡힐 수도 있어 하는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물가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그러면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 어떨 건지 이 CPI를 가지고 파월은 지금쯤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경기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물가만 가지고 물가가 잡혔는지만 가지고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어.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겠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거든요. 뭐를? 경기를.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기가 나빠져야 되거든요.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져야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인데 물가가 어떻게 잡힙니까?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뭐죠?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요. 기업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고, 그래야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소위 물가가 치솟는 거잖아요. 물가가 수요를 잡아야만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 통화 정책의 변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변수라는 관점에서, 하반기 통화 정책의 변수라는 관점에서 또 경기라는 것도 진단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가 유인했던, 제롬 파울이 요구했던 혹은 의도했던 경기 침체를 넘어서 강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용할 만큼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건 우리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건 의도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의도 수준을 넘어서서 뭐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수준 이상으로 사태가 막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뭐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도 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경기 판단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볼게요.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급등하죠. 경기 좀 부진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뭐 최근 다시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레벨을 보세요. 2022년 하반기나 23년 상반기의 레벨보다는 평년치를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죠? 레벨 자체가 다운됐다는 것을 보면 신규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간 고용 증감도 크게 줄었죠. 미국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채용 공고 양을 보면 채용 공고가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줄고 최근 흐름도 보면 많이 줄었죠.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상황을 좀 진단해 보면요.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이 값을 제시했는데, IB들의 전망치, 국제 어떤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보면 실질 GDP의 흐름이 23년 하반기, 24년 4분기까지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22년 동안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경기 침체가 아마 본격화될 거야 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나름 변곡점을 찍고 강한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저점으로 보면 이렇게 뭐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보는 게 가장 맞겠죠. 지금으로서는 이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표준이라고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어려워질 거라고 보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까지는 나름, 경기 침체의 정도가 나름 뭐 괜찮다,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 라고 파월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반기 끝자락으로 갈수록 4분기 11월 12월로 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경기 침체 이상으로 전개된다 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국,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본다면, 오늘 CPI를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CPI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9월 FMC 그리고 11월 FMC 회의를 가늠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5.5%를 향해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죠. 근데 당연히 지금쯤에는 이게 CPI 발표 전입니다. 아마도 기준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93%나. 근데 제가 지금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장의 기대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9월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아직까지도 지배적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조금은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더 올라갔겠죠.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거 그대로네요. 지배적으로 95%는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메이저한 비중이 더 과반수가 11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CPI 발표 전에는 7% 정도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여전히 지배적으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제가 생각하는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대략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보세요. 한 3월 20일쯤이면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8월 10일 기준으로. 그리고 8월 24일 기준으로 아마도 잭슨홀 미팅 그때죠. 그게 5월 1일 그러니까 5월 달에서야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24년 5월 달에는. 그러니까 보시면 8월 10일에는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계속 동결하다가 그리고 8월 24일 한 달 조금 한 2주 정도 지나서는 또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 역시 이 값을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숫자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요 직접 업데이트를 할게요. 왜냐면 오류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기준은 바로 오늘 기준입니다. 9월 13일이죠. 13일 기준으로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가 6월일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당장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겠네. 또 당분간 없겠네.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계속 금리 인하의 시점이 미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기대조차 대략 24년 6월이 돼서야 금리 인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장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당장 없다. 24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 당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앞에 유가도 있지만 물가가 확실히 잡힐 거라는 그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24년 상반기까지도 스티키한 물가의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잡힌 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인하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자,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했죠. 나름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어때요? 부담이 되겠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못하고 금리 인하는 더 어려운 뭐 그런 애매모호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인상도 추가적으로 못하고 인하도 못하는 5.55%의 기준금리를 계속 쭉 유지하거나, 그리고 인하는 거의 못하는,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11월에 인상하거나 하는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인상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이제 좁혀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준금리를 9월에 쉬었다가 11월에 인상할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의 기준금리를 계속 내내 동결해 나갈 가능성.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죠. 근데 왜 9월에 쉬었다 인상합니까? 11월에 인상, 9월에 하고 11월에 안 해도 되는데 왜 쉬었다 인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질문에 답변 드린다면 그 이유는 원래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를 동결하는 지점까지 오고 금리 인하 지점이 오기 전까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합니다. 원래 예를 들면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해요. 0.25. 빅 스텝으로 인상해요. 0.5씩. 그러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했죠. 4번 연속 0.75%포인트씩. 그러다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죠. 어떻게? 빅 스텝으로 조절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조절하죠. 그 다음 속도 조절이 뭐죠?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할 수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절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속도 조절 절차라는 관점에서도 한 번 쉬었다가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건너뛰기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를 데이터를 봐가면서 하겠다. 그 데이터는 뭐예요? 물가가 잡히는지, 근원 물가가 잡히는지를 봐가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월 달은 좀 쉬어가겠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면 급하게 달리던 자동차가 잠깐 속도 조절을 했다가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다시 달리듯이, 일단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쉬었다 가겠다라는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9월 FMC 회의 때 재정비를 할 겁니다. 재정비를 하고 금리 인상 여부를 또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재정비 하는 동안 근원 물가는 조금 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도 근원 물가는 잡히는 수준에 놓이겠구나. 물론 목표하는 2%를 상회하는 근원 물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순수 라이브 중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더 화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FMC 회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9월 FMC 회의가 있고, 9월 FMC 회의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왜 중요할까요? 별표가 있죠? 향후의 프로젝션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SEP.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본 미국 경제예요. 연준이 바라본 미국 물가. 결국 현재의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물가를 제대로 진단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FMC 회의입니다. 9월달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즉시 분석 새벽에 3시 반에 즉시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녹화는 곧 끝내고
심층적으로 라이브 토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린다면 아까 케이크 보여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돈의 흐름이라는 이 강의고요. 전에 경제 흐름 따라하기 그거랑 같은 과정이니까 이미 그걸 보신 분은 다시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핵심 강의 2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 전용 교재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강의 제가 이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을 맨 위에 있는 댓글이죠. 그 댓글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강의도 기초 교양을 강의로 쌓겠다 하시는 분은 이 강의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책을 통해 나 공부하겠다 하신 분은 또 책을 통해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녹화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